제가 앞에 항생제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 있을 때 항생제를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마침 그런 환자가 한 분 오셨어요. 자세하게 환자 히스토리를 좀 해볼게요. 30대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코로나 확진이 돼서 처음에 어떤 병원에 가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셨고요. 쭉 복용을 하는 과정 중에 증상 개선이 별로 없고 발열이 지속되고 목이 붓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오셨대요. 이런 내용은 제가 환자한테 진료를 보면서 물어봐서 알게 된 내용이었고요. 환자분은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코로나 자가격리는 며칠 전에 끝났어요. 이틀 전에 끝났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코로나 자가격리는 끝났는데 저는 계속 열이 나고요. 기침, 가래가 있고요. 설사를 많이 해요. 라고 왔어요. 이분 히스토리를 딱 들으면요. 자가격리 해제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해제 기준이 우리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격리 해제 전에 열이 나면 격리 연장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이 난다는 거는 코로나 아직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을 막 한창 일으키고 있고 전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격리 해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격리 해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인데 우리 병원에 왔네?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자세한 히스토리를 하면서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분 항생제를 먹고 있었죠. 그리고 설사를 한다고 했어요. 항생제를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 유산균이 정상적인 유산균이 살고 있는데 그 항생제가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내 몸에 정상적인 유산균이 집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걔들이 죽으면 외부에서 다른 침입자가 와요. 내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안 좋은 균들이 내 장 속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생제 먹고 설사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대표적으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심하다면 조금 전문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릴게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킬레 induced colitis, 또 다른 말로는 pseudomembranous colitis라고 이야기하는 진단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항생제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오래 사용하거나 했을 때, 근데 이 말이 제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내가 폐렴이나 뭐 다른 감염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던 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병이 올 수 있어요. 항생제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내 몸에 있는 유익한 유산균을 죽이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킬레라는 이거는 균 종의 이름이에요. 이 균이 과증식하면서 나타나는 장염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나쁜 균이 내 장에 살아서 생기는 장염. 근데 생기는 원인이 내 몸에 있는 집주인을 항생제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른 놈이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설사하는 원인이 꼭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킬레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균들도 설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pseudomembranous colitis라는 용어를 앞으로 쓸게요. 약자로 PMC라는 말을 사용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할게요. PMC가 의심이 됐을 때 의사가 대형 병원에서 대변을 통해서 이 균을 배양을 해요.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PMC를 일으키는 C. 디피킬레를 죽여주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우리 병원 같은 지금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얘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바로 항생제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사용해도 되긴 한데 왜 생겼는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배양을 항생제 사용하기 전에 먼저 보내놓고 배양하는데 한 2-3일 결과가 나오는데 2-3일 걸리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경험적 항생제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병원같이 검사를 안 내놓고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을 해놓으면 나중에 3일 뒤에 이 환자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물어봤어요. 큰 병원 가서 혹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항생제 처방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 PMC 생각보다 좀 큰 병이거든요. 환자가 많이 힘들어하는 병이거든요. 지금 환자분 증상으로 봤을 때 장내 유산균 밸런스가 깨져서 설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PMC까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항생제를 중단하고 장 재생에 관한 치료만 한번 트라이를 해볼까요? 라고 이제 환자한테 선택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큰 병원 가기는 좀 그렇고요. 너무 힘들기는 한데 일단 왔으니까 치료를 해보고 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에 관한 프로토콜 수액을 드렸고요. 소화와 관련된 먹는 약들을 처방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게 지난주 토요일이었고요. 이틀 뒤인 월요일 날 내원하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졌고요. 요 치료 몇 번 더 받고 싶어요. 아직 재생이 완벽한 것 같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그리고 재생 치료 한 두세 번 정도 더 받으시면 깔끔하게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입니다. 저는 항생제를 왜 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때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했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세균성 감염 때문에 목이 아프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코로나가 있지만 여기에 세균 감염이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목이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 항생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유튜브 댓글에 비슷한 내용으로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답변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그분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이 아픈 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아파졌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이거는 히스토리만 가지고 100% 감별할 의사는 없고요. 저도 그럴 능력은 안 되고 깜냥이 안 되지만 좀 더 높은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의학은 이득과 손해를 따져서 이득되는 쪽으로 가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잖아요. 이 환자분은 근데 그런 히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감염 초기부터 인후통이 너무 심했고요. 이번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이 아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BA.1 그 바이러스는 인후통을 심하게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인후통이 너무너무 심했대요. 그랬다면 이 인후통의 원인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다면 굳이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안 썼다면 이런 쓸데없는 증상을 만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치료가 다 끝나고 이거를 거꾸로 봤을 때는 처음에 환자를 이렇게 봤을 때와 이렇게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분에게서는 항생제를 안 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항생제 처방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 나 코로나인데 항생제 먹어야 되지 않나요? 항생제 처방 좀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들 솔직히 환자가 항생제 주세요 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환자랑 싸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항생제 주세요 하면은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처방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건 의사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데 무분별하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